인간과 마족 간의 전쟁은 수년간 계속되었고 인간 전쟁의 지도자는 마왕과 싸우는 용사였다. 용사는 인간 세계 중부 국가 출신의 전형적인 전사였고 그는 군대를 이끌고 괴물들을 물리쳐 이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인류가 평화를 찾은 후 다가오는 세월 동안 마족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싶었다. 용사와 그의 전사들은 비밀리에 마족의 왕국에 접근했다. 그러고 나서 용사는 부하들을 남겨두고 혼자 마족의 성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감행할 만큼 용감했지만 성 안의 함정을 피하고 괴물들로부터 용감하게 숨었다. 하지만 마침내 왕의 방이 있는 성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 그는 왕이 예쁜 붉은 머리의 여자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그 예쁜 마왕은 용사에게 자신이 이전 40여 명의 마왕 이후 세 번째 왕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의 심장 근처에 있는 자신의 표식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칼로 그녀를 죽이려 했다. 그가 잡아당기자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죠. 저번에도 당신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용사가 자신의 남자가 되길 바란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용사가 그녀의 의견에 반대하며 이 전쟁에서 악마들을 물리치겠다고 말하자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용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려 했죠. 용사가 자신과 함께한다면 악마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이 전쟁은 인간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라고요. 전쟁이 중앙국가의 부를 가져다 주니까요. 그녀는 전쟁이 인간들을 결집시키기도 한다며 웃었습니다. 부자들과 귀족들은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마을의 사람들은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며 전쟁에서 죽어가죠. 마왕은 용색의 차를 함께 마시자고 권하며 그를 설득해 자신과 악마들의 전쟁에 합류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이 차를 마시려고 앉자 그녀는 그에게 수정을 보여주며 그의 기억, 상상,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사는 궁궐을 둘러봤고 그곳엔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이 담겨 있었지. 어린 시절 그는 왕자 복장을 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파티에 참석했었어. 예쁜 여자처럼 보이는 마왕은 말했지. 전쟁은 우리의 부유한 생활을 보장해주지만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순 없어. 그리고 용사는 그녀의 이유를 믿기 시작했고 그의 인간적인 마음속에 악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서 복수를 빼앗았고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을 나는 배에 탔어. 그리고 그녀는 인간 세계의 푸른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항상 보고 싶었다고 말했지. 마왕과 용사는 처음으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비밀 거래를 했어. 사람들이 분명히 반발할 것이고 양쪽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없었지. 그리고 그들은 임무에 있어 동등하다는 계약을 맺었어. 어느 한쪽만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그걸 절대 알리지 않기로 한 거지. 그러고 나서 그들은 마법의 문을 통해 인간 세계로 이동했고 그들이 시작할 첫 번째 마을로 향했어. 그들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편리한 삶의 기반을 찾아주고 싶어 했지. 작고 가난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어. 하지만 용사는 왜 하필 그 마을을 선택했는지 물었어. 그러자 마왕은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해야 수도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지. 마왕은 이름을 붉은 학자로 바꾸고 용사, 보스 메이드와 함께 마을에 사는 고귀한 강사 여성이 되었어. 보스 메이드가 멀리서 소리치며 마왕을 직함으로 부르네. 정체를 숨기려 애쓰는데도 둘 사이가 소유 관계라기보단 부부 같다고 하는 걸 보니 둘은 보스 메이드가 보살펴줄 큰 저택에 머물기로 하고 마왕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며 메이드 일에 능숙하다고 설명하네. 그러고는 메이드에게 둘이 싸워서 심하게 다쳤다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지시하는데 그래야 작은 마을에서 임무를 수행할 시간을 벌 수 있을 테니까 보스 메이드는 마족 기사가 지역 농업 연구를 수행할 귀족 가문의 딸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네. 농사 경험도 있으니 그 일은 간단할 거라고. 그날 밤 마족 기사는 그들을 데리고 마을 농업 현황을 살피러 나가. 춥고 척박한 나라에서 흙을 제대로 사용하면 1년 내내 식량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네. 다음날 아침 마을로 향하지만 사람들을 도울 놀라운 계획에도 불구하고 마을 원로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네. 셋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실망한 채 빌라로 돌아온다.
밤에 잠자리에 들려던 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달려가 보니 쇠약하고 더러운 어린 소녀 둘이 있었다. 두 자매는 식량 공급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집을 불태우는 바람에 가난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갈 곳이 없던 그들은 잠시 쉬기 위해 빌라에 머물게 된다. 보스메이드는 아이들이 인근 국가의 토지 노예라고 설명한다. 하인들이 빌라에 숨으려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예전에는 당국에 신고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사와 마왕이 그녀를 막았다. 마왕은 대신 그녀에게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괜찮은 옷을 찾아주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언니는 이런 모습으로 동생과 또 잡히고 싶지 않고 윗선에 발각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엿듣고 있던 보스메이드는 그런 둘을 비웃으며 제 앞가림도 못하는 벌레 같다고 멸시하지. 언니는 죄책감을 느껴 보스메이드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그녀는 둘의 의지에 감동받아 저택의 새로운 메이드로 받아들이고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해. 첫 수업에서 그녀는 언니에게 치마를 잡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보여줘. 새벽이 밝고 용사는 최근에 식사를 시중 들었던 어린 메이드와 함께 식량을 찾아 떠나 함께 여행하면서 그들은 훈련과 포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용사는 전쟁 후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검술 실력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어. 한편 마왕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제 강의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나이든 하녀, 지역 상인, 열정적인 젊은 귀족 등인데 그들은 중앙 국가들이 모든 마족을 몰아내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십자군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용사는 그녀가 강의에 실패한 것을 위로하며 함께 비를 맞으며 걷고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을 회상합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마을 장로의 집에서 멈춰서고 그녀는 그들의 비밀 무기가 될 신비한 상자를 꺼냅니다. 두 사람이 마을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고 농작물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밭에서 돌아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용사와 마왕은 이 잃어버린 몇 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용사가 힘 조절을 못해 밭을 망친 일, 그리고 두 자매가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적응하기 시작한 일 등에 대해서요. 그들의 진전에 만족한 그들은 계획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 겨울 마을보다 덜 추운 호수 지방으로 순간 이동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가르침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농업 기술을 더 빨리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지역 수녀원에 도착하고 금발 여인이 자신이 이 지방의 수녀원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진홍의 학자와 백색 검사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수녀원장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 용사의 원래 동료 중 한 명인 여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용사가 혼자 마왕과 싸우도록 남겨둔 것에 분노하여 용사의 뺨을 때립니다. 하지만 마왕은 자신이 적에게 상처를 입히고 안전을 위해 후퇴해야 했으며 현재 그녀를 호위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녀는 용사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려주는데 인간 왕이 용사를 사망했다고 선언하고 그의 동료들이 각자의 길을 갔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듣자 하니 그의 동료들은 그가 실종되었다고 보고하기 위해 도시로 돌아갔고 당국은 그 대가로 보상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사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녀원으로 돌아갑니다. 그 궁수는 돈을 받고 겨울왕과 함께 남쪽 나라 정보단체에서 일했어. 그 마법사는 자기 동료들과 용사를 따라 마계로 갔는데 그 후로 종적을 감췄대. 최근 소식을 접한 마왕은 모두에게 그들의 비밀 무기가 사실 감자라고 밝힙니다. 그녀는 이 감자가 어떻게 그들의 경우에 세계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심지어 맛이 어떤지 무료 샘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왕의 감자 선전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여기사는 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돈이 없다고 그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약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의 과거 마을에서 농업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교회의 영향력 때문에 붉은 학자보다 계약자들의 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라는 걸 알고 여기사 스타는 즉시 준비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그들의 계획의 경제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남부 국가들이 왕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 단순한 학자와 기사 신분으로는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남부 국가 지도자들의 연합과 접촉했고 인류가 아는 가장 발전된 기술인 나침반을 팔았습니다. 놀랍게도 연합은 나침반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깁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지만 용사는 마족 영역에 있는 마법사를 찾기 위해 즉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마왕은 그가 많은 여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질투하지만 그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에게 도움이 될 악마 목록과 여행에서 그를 보호할 완전한 갑옷을 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는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용사가 여행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고 마왕은 나침반을 준 이후 처음으로 연합 상인들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하녀들이 그녀의 준비를 돕는 동안 여기 사는 빌라 밖에서 학생들을 전투 훈련시키고 있고 두 여자 모두 거의 6개월 동안 용사가 없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 연합 상인이 드디어 별장에 도착했지만 이번 협상에 꿍꿍이가 있는 듯합니다. 금발의 상인이 주로 말을 하고 안경을 쓴 상인은 협상이 틀어질 경우 마왕을 공격할 암살자들과 외부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과 암살자들은 모르겠지만 보스메이드는 악마의 힘으로 주변의 유령들을 소환해 수상한 움직임을 그녀에게 보고하게 했고 당연히 암살자들도 포함됩니다. 협상이 시작되고 마왕은 감자 대신 옥수수를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옥수수가 북부 국가에서 농사짓기에 훨씬 이상적이라는 점을 어필하려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연합이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를 점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옥수수 농사의 아이디어를 팔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분명히 이 여자에게는 속셈이 있겠죠. 하지만 함정은 없어. 그분은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라니까. 금발 상인은 비웃지. 인간이 이겨야만 전쟁이 끝날 거라고 믿으니까. 안경 쓴 남자는 암살자들에게 공격 준비 신호를 보내고 유령들은 보스 메이드에게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 하지만 마왕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해. 겸손한 모습을 보이자 상인들은 마침내 옥수수 농사의 중요성과 그녀와의 계약의 중요성을 깨달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상인들은 그녀에게 왜 채소 대신 아이디어를 파냐고 묻자 그녀는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대답해. 그는 재밌어하고 심지어 흥미를 느껴서 농담으로 청혼하지만 그녀는 단칼에 거절해. 마왕은 보스메이드와 유령들의 도움을 받아 밤늦게까지 일을 계속해. 그녀는 임무 서류에 치이는 것도 모자라 용사의 부재에 힘겨워합니다. 물론 가끔 편지를 보내오긴 하지만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녀에겐 턱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용사가 저택으로 돌아온 것 같군요. 마왕은 모르는 새 그는 편지를 쓰고 힘을 되찾지만 그녀가 알면 분명 화를 낼 테니 숨어 지냅니다. 그는 모허서도 톰에서 자주 위험에 처하죠. 보스메이드는 그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는 마왕을 돕기로 했을 때 더 많은 활약을 기대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일은 경제 수업을 듣고 농사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생활은 그에게 충분하지 않기에 당분간은 이 사실을 숨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보스메이드는 그가 아직 주인님과 계약 중이라며 그녀의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용사는 마왕에게 받은 갑옷을 입고 여정을 계속하며 첫 번째 임무는 오로라 섬의 악마들에 대한 성도의 전쟁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는 근처 마을에 정착하고 그곳의 선술집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 지역의 악마들이 인간들에게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키가 큰 인간 전사가 파란 악마 웨이트리스를 괴롭힙니다. 용사가 개입하여 그녀를 구해주자 그녀는 그 지역 인간들이 과거 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악마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말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정의로운 용사는 분노하며 싸움에서 이겼다고 악마들을 해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와 계속 대화하며 게이트웨이 시티를 통해 북부 국가에 침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는 마왕이 이런 정보를 알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악마 소녀와 함께 근처 사원으로 향합니다. 사원은 텅 비어 폐허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정보를 더 찾으려 애쓰던 중 갑작스러운 외침에 깜짝 놀란다.
그 소리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종족을 학대한다고 저주하는 악마에게서 나는 것이었고, 이는 영웅으로 하여금 부유층과 국가들이 이러한 차별을 용인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더욱 깊게 만든다. 겨울 마을로 돌아와 여성 기사는 오로라 섬 원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겨울 왕이 사망한 후 전쟁에서 지휘관이 되라는 임무를 받고 소환된다. 이것이 편하게 이야기할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은 그녀는 여성 기사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한다. 여성 기사는 영웅이 이미 그에게 그들의 계약에 대해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녀의 고백에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거짓말한 것을 용서하지만 악마인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다음 날은 영웅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고 마왕은 눈에 띄게 그를 그리워한다. 그래서 하녀들은 향수와 꼬마 영웅 인형 같은 선물로 그녀를 격려하려 한다. 여자들은 저녁에 새해 축제에 가자고 하지만 마왕은 거절하고 별장에서 쉬기로 해요. 그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용사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하죠.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가 그녀를 안아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있는 힘껏 베개를 휘둘러 그를 방 건너편으로 날려버리며 맞이하죠. 그녀는 그동안 보러 올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그에게 화를 내지만 그는 임무 때문에 바빴다고 설명해요. 두 사람은 한창 싸우던 중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 긴장이 사라져요.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는 그녀에게 음악에 맞춰 춤을 추자고 권하고 달빛 아래 축제를 즐기며 마왕은 다시 한번 용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요. 축제가 끝난 후 용사는 또 다른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다음에는 전장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해요. 별장의 여인들도 전쟁 준비를 시작하고 호기심 많은 나이든 하녀가 마왕에게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묻자 마왕은 갈등은 사랑과 증오처럼 인간 본성과 같다고 답한다. 하지만 하녀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하녀가 준비 상황을 보고하자 이야기는 끊기고 마왕은 오로라 섬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계획을 공유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남부국가의 요새에 도착하고 새로운 겨울 왕, 궁수, 여성 기사의 환영을 받는다. 그들이 오로라 섬에 침투할 방법을 모색하는 동안 마왕은 빙하를 연결하여 섬으로 가는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소금을 가져와 그들을 놀라게 한다.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빙하를 모아 마족 영토로 진격하기 위한 얼음 다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들이 막 진격하려 할 때 뛰어오르는 상어와 거대한 오징어 같은 마족 무리가 섬을 방어하지만 결국 전투에서 패배한다. 승리 후 지도자들은 다음날 공격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시 모이고 그때 연합군 병사들이 갑자기 전장의 다른 쪽으로 순간 이동한다. 용사의 도움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그가 관문 도시에 성공적으로 침투하여 십자군을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 마법으로 빈둥거리며 다른 이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던 그는 요새로 순간 이동하여 마왕과 동료들과 합류하고 함께 악마와의 전쟁을 계속한다. 인간들이 악마들을 압도하려는 순간 악마 빈결 장군이 마침내 강력하고 거대한 말하는 바다코끼리의 모습으로 정체를 드러낸다. 여성 기사는 순수한 힘과 원소 마법을 사용하여 그와 싸우며 얼음 조각과 날아다니는 바위들을 만들어내며 격투를 벌인다. 바다코끼리가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의 팔을 타고 올라가 마지막 일격과 깨끗한 배기를 가한다. 오로라 섬의 지도자가 마침내 쓰러지고 인간들은 남부 국가로 향하는 더 많은 무역로를 열어주는 영토를 되찾았다고 환호한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겨울 왕국에서 우아한 연회를 통해 승리를 축하하고 왕은 오로라 섬을 새로운 인간 영토로 선포한다. 두 여성의 뛰어난 전략 덕분에 용사는 성 뒤편 파티와 떨어진 곳에서 잔치를 즐기고 그곳은 고요한 바다가 감도는 곳이다. 궁수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용사가 마왕과 홀로 싸우기 위해 동료들을 떠났을 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궁수는 그가 동료들이 다칠까봐 그랬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 이상 혼자 영웅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오로라 섬을 되찾은 지도 여러 달. 용사와 마왕은 별장에서 잠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지만
여자 기사가 찾아올 때면 여전히 시끌벅적하다. 용사는 여자 기사와 검술 훈련을 하며 오후를 보내고 전쟁이 끝나가는 듯한 지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여정 중에 인간 정착지에서 학대받는 마족들을 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세상에 고통받는 마족이 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가 별장으로 돌아오자 어린 메이드가 중세 판타지로 그를 놀라게 하고 마왕은 그에게 한번 해보라고 권하며 메이드들의 성장을 칭찬하고 드디어 어엿한 메이드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각국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활기찬 축제를 즐기는 관문도시 의회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그는 마왕을 대표하여 흑기사로서 행사에 참석할 것이며 이미 마족의 권리와 그들의 국가를 지지하는 지도자들과 만난 적이 있다고 언급한다. 용공주처럼 그 이후로 의회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 용사와 동방장군은 도시 외곽에서 소풍을 즐긴다. 하지만 그들의 즐거움은 잠시 용족 공주와 용사가 전에 구해줬던 푸른 악마를 만나면서 끝이 납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이 지진은 별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에 마왕은 다시 마계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건 이후 용사, 마왕, 그리고 나이 많은 메이드는 임무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선진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나이 많은 메이드에게 평소 하던 일 외에 다른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미 메이드에게 교실 교육은 가르쳤지만 고향 밖 도시를 돌아다니며 실질적인 기술도 배우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인쇄기를 발견합니다. 글을 쓰는 번거로움 없이 대량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최첨단 기계입니다. 그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마왕은 최근 그녀를 괴롭히던 일에 대해 여기사에게 다가갑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마계로 돌아가야 하고 여정에는 보스 메이드가 동행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메이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마왕은 긴 여행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나이 많은 메이드에게 비상시 외모를 바꿀 수 있는 마법 반지를 줍니다. 용사는 그녀와 보스 메이드를 세계의 관문까지 배웅하고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나눈다. 마왕은 성으로 돌아온 듯하고 보스 메이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마법사를 만났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성 지하 던전 깊숙이 들어가고 마왕은 그곳에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갱신하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녀는 인간 세계의 지진이 옛 마왕들의 잠자리에 대한 걱정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크림스는 그들의 영혼을 잠시 풀어주면 다시 진정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보스 메이드는 그녀 대신 자신이 하겠다고 제안했고 최악의 경우 말을 듣지 않으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했다. 마계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서 사라진 후 그들의 삶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었다. 귀족 여인이 여전히 여러 번 방문했고 겨울의 왕은 문제와 범죄를 억류하기 시작했고 그 후 도시에서 패거리를 만들었다. 그녀의 광고는 누군가 그녀의 별장에 침입하면서 미스터리를 잘라냈죠. 또 그 금발 상인이었어요. 어린 한여가 나와 그를 맞이했고 손님으로 대하면서 어색하거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녀는 마왕의 늙은 한여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싶었지만 그가 와서 인사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갑자기 아무런 복잡한 일 없이 용사가 들어와 한여에게 상인과 단둘이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둘 다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강해졌지만 용사는 여전히 쉽게 속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상인은 새로운 도덕과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과거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용사는 상인으로부터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축하를 받았어요. 그는 돌아왔고 다른 남자를 붙잡고 공간 속 색색의 빛으로 순간이동했어요. 상인은 용사의 마법 같은 순간이동에 충격을 받았고 관문 도시를 보게 되었죠. 그는 인간과 악마 세계 사이의 관문이 너무 쉽고 빠르게 연결된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어요. 거기에 용사가 활용점정으로 그가 대화했던 학자가 사실은 악마였다고 말했죠. 상인이 진실을 알고 충격받은 후에 연회를 봐야 했고 그들은 계속 악마에 대해 이야기했죠.
용사는 자신이 공식 행사에서 인간을 대표한다고 인정했고, 상인이 인간과 악마의 공존이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지지한다면 관문 도시를 주겠다고 제안했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부와 화려한 삶을 가져다 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용사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다시 물었고, 용사는 그저 자신의 형제 같은 사람이 그들의 공존 아이디어를 보고 지지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용사가 돌아오니 갑자기 귀족 여인이 찾아왔고, 그녀는 마왕이 없는 동안 용사의 개인 기사가 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마왕이 혼자 똑똑하게 생각해서 왕국에 번영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은 후 용사는 당연히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스스로를 그의 기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들이 별장 안에 있고 두 한녀가 자신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동안 겨울왕 본인이 무언가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성도는 마왕을 이단으로 낙인 찍고 감금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감자선전이 그들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성 기사는 분노합니다. 교회가 신의 이름을 악의적인 의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니까요. 그래서 용사는 이 문제에 대해 수세미를 떠올립니다. 그는 나이든 메이드가 마왕으로 변장하고 겨울나라 밖에서 체포되면 정치적인 뒷거래 없이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결정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이렇게 촉박한 시간에 달리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용사와 두 메이드는 한밤중에 떠날 준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래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나이든 메이드와 나머지 팀은 겨울나라에 도착하고 왕은 그녀의 체포를 기다리는 동안 쉴 곳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밖에서 사람들이 마왕의 업적은 수년간 식량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준 온화한 영혼이라고 항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편 나이든 메이드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데려온 이후로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동생은 하녀인데 그저 하인에 불과한 아이가 자신들의 도움으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말하더군요. 수도에서 온 전령이 드디어 도착했다는 도시의 종소리가 울리면서 만남은 중단되고 마침내 마왕이 소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가 왔음을 알립니다. 그들은 계획대로 준비하도록 늙은 하녀에게 맡기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마왕으로 변장합니다. 그들은 광장으로 향하고 변장한 늙은 하녀는 겨울왕에 의해 단상으로 넘겨지고 그곳에서 전령과 그의 부하들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변장은 성공적으로 전령을 속이고 그들은 그녀를 나무 수갑으로 구금하고 시민들은 그녀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돌팔매질을 당할 것이라고 믿으며 웅성거립니다. 참회의 행위가 시작되고 늙은 하녀는 고통에 신음하며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지지하며 환호하기보다는 불쌍한 여인을 가엾게 여기고 권력자들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조차도 그녀를 돕고 싶어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원래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그의 행동을 막습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끌어모아 광장 앞에서 연설하며 미천한 신분 때문에 벌레 취급을 받던 한녀로서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가족은 질병과 학대에 시달렸고 그녀와 여동생만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왕은 그녀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주었고 마침내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부자든 가난하든 주인이든 하인이든 모든 청중에게 손을 내밀며 명령받았다고 해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벌레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감명받은 사람들은 사자의 공개적인 모욕에 항의하며 그와 그의 졸개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왕과 여기사는 그녀를 처형하려는 시도로부터 보호하며 사람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왕을 사람들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성인이라고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자와 그의 졸개들은 굴욕과 패배를 안고 후퇴하며 마왕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녀만큼이나 죄가 많으며 조만간 그들의 신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겨울왕의 성에서 다시 모여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논의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거역한 후 수도의 공공의 적이 된 것,
나이든 하녀의 연설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의 대의를 지지하게 된 것 등 용사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자 우리를 변호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본적으로 북부 국가들의 지배를 받는 수도는 모든 인간이 자신들의 추종자가 되어 부와 권력을 독점하려 합니다. 그들은 다음 행보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우선 하인들의 신분을 해방시켜 겨울 나라를 자유화하고 부패와 탐욕으로 인한 진정한 악을 막기 위한 자신들의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를 씁니다. 마왕의 노력으로 회수한 종이와 인쇄기를 사용하여 그들은 나라에서 진행 중인 변화에 대한 소식을 다른 나라에 퍼뜨리고 결국 금발 상인과 나머지 동맹에까지 전달합니다. 이것은 상인에게 영감을 주어 그 역시 수도에 도전하기 위해 짓궂은 계획을 씁니다. 상인이 현재 통화에 대항하여 새로운 통화를 만들려는 계획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식량을 비축하고 돈을 쓰지 않아 식량 공급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지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밀과 감자와 같은 필수품이 이제 사치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야기는 경제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어쨌든 물가 상승에 대한 소식이 겨울나라에 전해지고 그들은 자신들 말고 다른 누군가가 당국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들이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간다면 그들을 포함한 남쪽 나라들은 전면적인 경제 위기에 휘말릴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용사와 왕국은 수도로부터 그들의 이단적인 행동에 대한 전쟁 선포 공식 문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10일 후에 시작될 것이고 용사는 그것이 가져올 파괴와 유혈 사태에 대해 걱정하며 희생자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왕에게 촉구합니다. 이것이 마왕이 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계의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마왕은 갱신을 거의 마쳤습니다. 보스는 방 밖에서 그녀를 묵묵히 기다리며 과거 마왕들에게 빙의되는 갱신 과정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그녀의 몸을 빼앗아 그녀 자신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왕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용사와 공유했던 계획을 기억하려고 하지만 결국 마왕들의 빙의에 굴복합니다. 주인공과 팀은 희생을 최소화하며 전쟁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푸른 악마 무리가 그들의 나라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여기사가 그에게 마왕이 이 일과 관련이 있는지 속삭여 묻자 그는 예상치 못한 별개의 문제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악마 무리를 정찰하고 방향을 돌릴 방법을 생각해낼 계획을 공유하고 즉시 눈 덮인 악마 영토로 날아간다. 결국 날 수 있다는 거였어. 지금까지 악마들에게 가는 동안 그는 인간과 악마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보겠다는 마왕과의 계약을 회상하고 마침내 현장에 도착한다. 그녀는 악마 영역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마법사를 만나 갱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와 텔레파시 연결을 맺어 행동하면서 대화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마왕이 악마 영역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녀에게 즉시 가려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문을 그의 가장 강력한 마법으로 파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문을 파괴하는 것이 나쁜 결정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과정을 안내하겠다고 답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마법사는 광격 텔레포트 마법을 사용하여 푸른 악마들을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냅니다. 영웅이 강력한 번개 마법을 쏟아부어 그 지역 전체를 폭격하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연기가 나는 곳, 즉 게이트 구멍으로 곧장 날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구멍에 가까워질수록 그 지역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중력에 의해 끌려 내려오고 악마계가 인간 세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완전히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체 없이 마법사가 알려준 위치로 악마왕의 성으로 날아갑니다. 성 가장 깊숙한 던전에서 지친 악마왕이 잠에서 깨어나 보스 메이드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인에게서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마왕은 자신의 몸에 역대왕들의 집합체, 악왕이 깃들었다고 밝힌다.
그리고 보스메이드는 유령 조수를 이용해 그녀를 쓰러뜨리려 한다. 하지만 아광은 재빨리 공격을 반사하고 전투를 강요한다. 그녀는 다른 왕에게 자신의 주인을 사로잡아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똑똑하고 충성스럽다고 말하라고 한다. 하지만 아광은 그녀를 조롱하며 최하위 악마로 만들겠다고 한다. 아광은 음란한 움직임으로 그녀를 학살한다. 그리고 그녀의 팔을 잘라내어 심하게 패배시킨다. 메이드는 우렁차게 비명을 지른다. 용사는 늦게 도착해서 아는 마왕 여자가 당하는 걸 보고 헬멧을 씌워줬어. 그러자 악한 왕은 그를 보고 눈앞에 공격 마법을 소환했고 그는 그걸 막아야 했지. 그는 왕의 맑은 영혼에게 빙의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며 인간 세계 모두가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어. 그러고는 번개 마법으로 그 빙의된 왕을 물리쳤지. 그는 그녀의 멈춰진 상태를 깜빡이며 치유하고 마왕을 안아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빙의된 영혼 대신 진짜 영혼이 몸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만들었어. 그들은 재회와 치유를 느꼈고 보스메이드가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줬어. 그들이 군대를 치료하는 동안 애착 마법을 사용했어. 용사는 그녀의 사건에 대한 모든 진행 상황을 인간 세계에 알렸고 그들은 마계에서 계속 일을 시작했어. 모든 악마와 관문 도시 사람들은 여왕이 돌아와 안전하고 강해질 거라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흑기사로 변장한 용사는 거대한 영혼 폭탄을 산을 향해 던지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이 힘으로 인간을 물리칠 수 있다는 희망을 악마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마왕은 백성들의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싶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용사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고 늙은 하녀는 왕의 상황과 일에 대해 더 보고하러 갔습니다. 그 후 두 하녀 자매는 그림 인쇄기를 사용하다가 십자군 적과 마주쳤지만 왕의 제자 중 한 명이자 군인이 된 자에게 구출되었습니다. 그녀는 겨울과 동맹국 간의 상황, 그리고 전쟁에서 인간과 악마의 시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귀족 여인은 왕이 전쟁을 계획대로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그녀의 친구가 인간 세계로 돌아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세 사람의 귀환을 성대한 연회로 축하했고 오랜만에 평화롭게 웃었습니다. 마왕은 용색에 이야기했고 보스는 늙은 메이드가 다시 하녀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마왕이 기존의 능력에 더해 인간의 능력을 활용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인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